첫 번째 경기는 벤피카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벤피카는 지난 챔피언스리그 1라운드 카라바오전 2골 리드 상황에서 역전패를 허용했고 결국 이 경기 이후 브루노 라츠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후임 감독으로는 무려 25년 전 벤피카에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던 주제 무리뉴 감독이 부임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무리뉴 감독은 최근 페네르바흐체에서도 실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벤피카가 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를 살릴 수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을 앞둔 마지막 예선에서 브루노 라츠 감독의 벤피카가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흐체를 탈락시켰다는 점인데 인연이 참 묘하게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포르투갈 리그는 소위 말하는 유럽 빅리그에는 속하지 않지만 포르투갈 팀들이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 무대에 오르는 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벤피카만 하더라도 최근 5시즌 동안 2번의 8강, 1번의 16강 진출에 성공했죠. 또한 유럽의 거상 벤피카는 주앙 펠릭스, 다르임 누네즈, 엔소 페르난데스, 후뱅 디아스 등 주요 선수들을 잇따라 빅리그로 이적시키며 막대한 이적 수위를 올렸었고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무려 1억 유로를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스쿼드를 보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버쿠젠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사비 알론소 감독의 후임으로 에릭 테나흐 감독을 선임했지만 리그 단 2라운드 만에 경질을 단행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프리시즌부터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았고 개막전 호펜하임전 패배와 2라운드 브레멘전에서의 2골 리드 후 무승부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구단이 빠르게 결단을 내린 것이죠. 물론 알론소 감독 시절 리그 무패 5승을 이뤘던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했고 리빌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테나흐 감독에게 다소 가혹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카스페르 율만 감독 체제에서 팀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으며 리그 5위까지 상승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보면 테나흐의 초기 경질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벤피카는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 챔피언스 리그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첼시, 3라운드 뉴캐슬전 모두 패배하며 현재 3전 전패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이후 나폴리,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등 강팀들과의 일정이 남아있어 이번 홈에서 열리는 4라운드 레버쿠젠전에서 승점 3점을 얻지 못한다면 조기 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24위 팀의 승점은 11점이었습니다. 벤피카가 무리뉴 감독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챔피언스리그 같은 큰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감독이라는 점이죠. 이제는 무리뉴가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경기는 그 시작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에 벤피카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지난 시즌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둔 이유를 꼽자면 우선 상대팀들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점유율 기반 전술 스타일에 점점 적응하며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팀 전술의 핵심이었던 로드리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하면서 균형이 무너진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난 2016년부터 오랜 기간 맨시티를 이끌며 꾸준히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번 시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이 상대팀에 따라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인데요. 과르디올라 부임 이후 맨시티는 지난 9시즌 동안 항상 리그 최상위권의 평균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은 57.6%로 그 수치가 크게 떨어진 모습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점유율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앞서 언급했듯 이제는 상대팀들이 맨시티의 전술에 대응하는 파해법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르디올라의 축구는 기본적으로 역습에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로드리의 부재로 그 약점이 더욱 두드러졌었죠. 멀리 갈 것 없이 직전 리그 경기였던 본머스전만 봐도 맨시티가 3대1로 승리했지만 점유율은 시티가 48%, 본머스가 52%로 오히려 상대가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창출, 드리블 돌파, 슈팅 시도 등 주요 공격 지표에서는 시티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죠. 즉 과르디올라는 이제 공을 점유하는 팀에서 공간을 점유하는 팀으로 변화를 준 모습입니다. 흔히 말하는 포지셔널 플레이라고 하죠. 경기 전 명시되는 4-2-3-1, 4-3-3 같은 기본 포메이션과는 달리 실제 경기에서는 2-3-4-1, 2-4-4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간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한 변화로 동시에 로드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복귀한 로드리의 출전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도르트문트의 경우 니코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
첫 번째 풀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이번 시즌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바치 감독은 지난 시즌 2월 당시 리그 11위까지 추락했던 도르트문트의 중도 부임에 팀을 재빠르게 정비했고 결국 4위로 시즌을 맞추며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번 시즌은 코바치 감독의 3-4-2-1 전술이 한층 견고해진 모습입니다. 리그 개막 이후 9경기 중 무려 6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비 조직력뿐만 아니라 골키퍼 그레고 쿠펠의 놀라운 선방 능력도 큰 역할을 했죠. 두 팀의 전술적 상성을 살펴보면 코바치 감독의 3-4-2-1 전술은 중앙 미드필더를 2명만 배치하기 때문에 공수 전환 시 이들의 활동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맨시티처럼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팀을 상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전술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경기 장소가 에티하드 스타디움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맨시티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댓글은 괜찮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